여러분, 오늘은 같은 회사 여자와 바람이 난 불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사내 연애라며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저에겐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린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아이 없이 둘만의 삶을 살아오던 저는 남편 진수와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다니고 향수가 바뀌어도 저는 그저 업무가 바빠졌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인 김도영이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 모텔 앞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정하게 웃는 진수. 그리고 그 옆엔 낯이 익은 얼굴의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도영은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네 남편 요즘 회사 게시판에서 유명 인사더라. 그날부터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의 회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 문 앞에서 마주한 장면은 제 결혼의 마지막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본 그날 밤, 저는 진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확인도 안 된 일을 의심부터 하면 안 된다고, 혹시 오해라면 돌이킬 수 없을까봐 제 입을 꾹 다물었지요. 그런데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서 놓쳤던 수많은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몇 달 전부터 바뀐 향수 냄새, 자주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얼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습관처럼 맨몸으로 샤워실로 들어가는 진수.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의 셔츠 안주머니에서 종이 쪼가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장소도 날짜도 너무 생생해서 아무 말 없이 그걸 고이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럴 리 없다는 말이 수없이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 즈음 진수의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저녁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풀어놓던 사람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대답조차 건성으로 하곤 했습니다. 제가 말을 붙이려고 하면 아,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고요. 하루는 진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늘 바뀌어 있었고, 심지어 어느 날부턴 얼굴 인식도 작동하지 않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철저히 막은 그 경계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히 벽 밖으로 밀어내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진수의 스케줄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린더를 훔쳐보고 주차한 차의 블랙박스를 몰래 열어보기도 했지요. 그런데도 진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똑같은 무표정으로 퇴근했고, 저는 제 안에 쌓여가는 불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친구 김도영과 오랜만에 점심을 먹으며 터져버렸습니다. 나, 진수가 바람 피는 것 같아. 도영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 기다렸어. 너 힘들어도 이건 외면하면 안 돼. 나 사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렇게 도영은 자신이 회사 커뮤니티 앱에서 캡처했다는 익명글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고작 익명 게시판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작성자가 쓴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저희 집 거실에서 쓰인 듯 현실적이었고, 그 속에 묘사된 남자는 진수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둘 회의실 안에서 문 잠그고 웃고 있을걸? 그 말에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영은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아, 진수 옆에 있는 여자. 예전에 소개받은 적 있어. 서지혜라는 대리야. 나중에 알았는데 진수팀 소속이더라고. 그 이름.
한 번 들었을 뿐인데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행사 때 스쳐본 적 있었지요. 너무 어린 나이에 화장도 짓고 눈빛이 묘하게 사람을 날카롭게 긁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진수 옆에서 나긋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진수의 옷장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언가 단서를 찾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모텔, 같은 방 번호, 다른 날짜. 정교하게 반복된 행위에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괜찮은 척, 모르는 척하며 지켜온 제 지난 시간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 저를 그렇게 만든 진수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인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진수의 회사를 찾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진수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있는 여의도역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시간은 오전 9시 반, 진수의 출근 시간은 8시 반쯤이라 이미 사무실에 들어갔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영수증 2장과 핸드폰 캡처 파일을 확인하며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서지혜라는 여자와 나누었을 대화, 오고 간 손길,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의 모습까지. 상상은 현실보다 더 잔인했지만 저는 차라리 상상 속 그림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레 진수의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마케팅 본부에 볼 일이 있다. 고 말하자 경계심 없이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10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문득 조금은 익숙한 얼굴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욱 부장이었죠. 진수와 같은 팀은 아니지만 몇 차례 진수와의 모임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 진수 부인이시죠?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진수 생일이라 케이크 좀 전해주려고요. 깜짝 이벤트예요. 그 말에 조 부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 어딘가에 그걸 믿어도 되나 하는 흔들림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들어가 보시려면 왼쪽 회의실 먼저 가보세요. 진수,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회의 중. 왠지 불편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회의실 쪽으로 향했고 유리로 된 문틈 사이로 안쪽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확한 표정이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자세는 친밀해 보였고 특히 여자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가려는 제 손을 누군가 붙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도영이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전화를 먼저 했지만 제가 받지 않자 회사 앞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혜진아, 지금 들어가지 마. 너 감정 너무 올라온 상태야. 진짜 폭발하기 전에 나 이거 보여줄게. 도영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내 익명 커뮤니티 캡처가 열려 있었어요. 팀장이랑 대리랑 대낮에 회의실에서 셔츠 단추 풀고 앉아 있음. 이러고도 회사 다니는 게 정상인가요? 둘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는 것도 봤습니다. 회사에서 공식 연애 금지인데 이건 대놓고 바람 아닌가요? 글 아래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그중 일부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 팀장, 과거에 다른 직원도 그렇게 대하다가 조용히 보내버렸음. 그 여직원, 지금은 다른 부서로 쫓겨났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나 감정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고 덮여지고 다시 반복된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진수는 습관처럼 누군가를 스스로의 안주로 삼아온 사람이었고, 이번엔 그 대상이 서지혜였던 거죠. 도영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그 회의실 문 열고 내 인생을 다시 열어야 해. 그 사람들 눈빛에 내가 무너질 이유 없어. 내가 더 강한 사람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도장이라도 찍듯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고 유리문 너머로 서지혜가 웃으며 손으로 진수의 팔을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마주할 그 순간을 위해 저는 지금껏 참아온 모든 감정을 꾹 눌러 담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결혼 생활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 문을 열지 않은 채 돌아서던 순간 제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분노보다는 냉정함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면 그 순간의 충격으로는 무엇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지요. 저는 도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래. 대신 확실하게 준비해서 다시 올 거야. 그날 밤 저는 진수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고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내내 속은 비명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이 없었고 핸드폰은 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진수가 샤워실로 들어가자 저는 또다시 가방 속을 뒤졌습니다. 이번엔 책상 서랍 안 파일철 속에 꽂힌 작은 흰 봉투가 눈에 띄었지요. 내부에는 호텔 영수증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전부 최근 3개월 이내, 장소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의도에서 멀지 않은 모텔, 예약자 이름은 없지만 신용카드 뒷자리 4개가 진수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근처 모텔에 전화를 걸어 투숙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대신 지인을 통해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추적 대상은 남편 진수와 여성 서지혜, 확인 범위는 주중 퇴근 후와 주말 일정. 의뢰비는 결코 저렴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보내온 첫 번째 보고서에는 진수가 오후 6시경 회사를 나와 서지혜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경계 없이 나란히 걸었고 중간에 손등을 맞대며 웃는 장면도 포착되어 있었어요. 목적지는 오피스텔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지우지 않고 휴대폰 앨범 가장 앞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건 내게만 의미 있는 복수의 도구이자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폭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진수는 주말 출장을 간다며 트렁크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짐을 싸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출장,
어디로 간다고 했지? 대전. 토요일 밤엔 못 들어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차를 몰고 대전에 있는 오피스텔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8시 10분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진수가 차를 내리더니 서지혜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반바지에 후드티 차림으로 내려와 진수를 반겼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팔짱을 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고 몸 안 어딘가가 돌처럼 단단히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긴 후 도영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젠 확실해졌어. 다음은 회의실이야.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진수의 회사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날도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아주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진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서지혜가 무릎을 반쯤 꿇은 자세로 그에게 메모를 보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고 당황한 기색이 순식간에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 모든 걸 한 폴더에 정리해둔 자료였습니다.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고 서지혜는 얼굴을 가리며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계속 회의하셔도 돼요. 전 그냥 확인하러 온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조상욱 부장과 마주쳤고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셨군요. 이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증거를 한데 모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제 몸은 얼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화도, 울분도, 자괴감도 이미 며칠 전부터 수없이 타올라 제 안에 남아있던 감정이란 감정은 다 타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고요했고 오히려 심장이 너무 천천히 뛰고 있다는 게 무서울 정도였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화면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방금 전 진수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건 놀람도 당황도 아닌 일종의 패배감이었습니다. 도망칠 틈도 해명할 여지도 없다는 걸 직감한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서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잃었죠. 회사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상욱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저희 회사 일로 이런 일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 문제 지금 사내 징계위원회에 넘겨도 괜찮을까요? 공식 절차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당연한 순서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은 채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봤어. 눈으로, 귀로, 몸으로 다 확인했어. 도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널 위해 움직여. 그 인간들 때문에 너가 깨어진 채로 남지 않게. 그날 저녁 진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향해
꿇어앉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 정신 나간 거였어.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그리고 반복된 선택이었지.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봉투 하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모텔 영수증, 오피스텔 사진, 녹취록. 그 안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진 않겠지만 변호사에게 갈 증거로는 충분할 거야. 내일 서류 받으러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정화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자료 청구 사안입니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고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요소까지 고려하면 상대 측의 사직으로도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돌처럼 박혔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더 명확히 해주는 말들이었죠. 저는 그날로 진수에게 이혼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 즈음 진수의 회사 내부는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또 다른 내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서지의 대리, 예전에도 팀장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 돌았음. 진수 팀장도 그 패턴에 당한 거 아님? 인사팀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됨? 조상욱 부장도 예전에 서지혜랑 술자리에서 다정했다는 소문 있었잖아요. 그 글이 올라온 직후 조상욱 부장은 공식 입장문을 올렸고 사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인사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다시 회사를 방문했을 때 조상욱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서지혜를 처음엔 경계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무방비했던 것 같아요. 진수 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에 다시금 섬뜩함이 올라왔습니다. 서지혜는 회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했고 그 방식은 정교하고 철저했습니다. 진수 역시 한순간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알고도 그 안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영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 회의실 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그러자 도영이 말했습니다. 그 문은 무너지는 문이 아니라 열리는 문이었어. 이제 너만을 위한 문이 열릴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적어도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조상욱 부장은 그날 이후 제게 두어 차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사과의 의미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내부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아침 서지의 대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수 팀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 예정이고요. 내부 정리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단 두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직장의 혼란과 책임자의 체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조상욱 부장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닫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서지의 대리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진수 팀장 이전에도 마케팅팀에 있던 다른 과장 한 명이 갑자기 타 부서로 전보되며 사직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동안은 아무 조치도 없었나요? 제가 물었고 조 부장은 한참 침묵한 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불확실한 증거였고 솔직히 말하면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 성비 문제, 인사평가, 고가 점수 다 얽혀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짧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참고 넘어갔으며 결국엔 그 모든 틈 사이로 서지혜는 늘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한 번에 이해됐습니다. 진수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즈음 사내 커뮤니티에는 또 다른 내부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고발자라는 닉네임으로 올린 글이었습니다. 인사팀, 지금까지 뭐 했나? 서지의 것만 해도 이번이 세 번째 아닌가? 그동안 피해 입고 전보된 여직원들, 왜 다들 침묵했는지 아는 사람? 진수 팀장, 과거 팀장 A씨랑 겹치는 시기에 뭔가 있었단 소문도 들었는데, 그럼 그 여자가 두 명의 팀장 사이를 오간 거 아님? 그동안 조상욱 부장은 뭐 했는지 보고 싶다. 서지혜와 회식 다녔던 사진, 이제 곧 올라올 듯.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커뮤니티 접속을 차단했지만, 소문은 이미 건물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의외로 진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상욱 부장이었습니다. 도영이 어느 날 저를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 조상욱 부장도 서지혜랑 예전부터 술자리 자주 가졌대. 누가 단톡방 캡처 올렸는데 꽤 친밀하더라. 설마? 그러니까 아예 연루된 건 아니더라도 그 여자를 견제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지. 조 부장은 공식 사내 공지를 통해 본인의 해명을 게시했습니다. 서지의 대리와의 친분은 업무상의 회식 수준이며 본건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조직 내부 관리에 있어 미흡함이 있었던 점 책임 통감하며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커뮤니티 유저들은 과거의 사진, 과거의 회식 일지, 캘린더 공유 기록까지 들춰가며 그의 입장문을 하나하나 반박했고 결국 조상욱 부장은 사내윤리위원회로부터 관리 책임 미이행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인사위원회에서는 직권남용 및 성희롱 혐의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정직이나 면직이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무언가 공통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수를 향한 분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대신 그를 둘러싸고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조했던 상급자들, 눈으로 보고도 외면했던 동료들에게서 더 깊은 환멸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박윤정. 도영이 제게 보여준 또 다른 캡처에는 진수가 과거 프로젝트 팀에서 함께 일했던 박윤정과도 수차례 개별 미팅을 가졌다는 직원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서지혜보다 먼저 진수와 연루된 인물이라는 말도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수는 유혹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닥을 파고 들어간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의 곁에 누가 있느냐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할 때였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를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인생의 반을 걸었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단 한 사람, 오직 저를 위해서만
이 모든 걸 지켜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진수의 인사위원회는 사내에서 매우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보통은 몇 주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회사가 서둘렀습니다. 이미 회사 커뮤니티는 실시간으로 진수와 서지혜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고 조상욱 부장의 책임론까지 확산되며 회사 이미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한 발자국 떨어진 채 바라보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날, 진수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고 복도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진수 팀장, 완전 끝났대. 서지혜도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울고 있었다더라. 둘이 같이 나가는 거 아냐? 며칠 후 회사는 내부 공지를 통해 진수에 대한 정직 3개월과 성희롱 재교육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 및 팀 내 위계 문제라는 완곡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묻더군요. 이 정도면 면직도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마무리했을까? 그 답은 며칠 뒤 다른 방향에서 터졌습니다. 박윤정. 그녀는 진수와 2년 전 같은 팀에서 근무했고 당시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익명 인터뷰 형식으로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직급을 이용했어요. 다정한 척, 배려하는 척, 나중엔 사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했죠. 거절하니 업무 배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결국 다른 팀으로 밀려났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떠오르면 손이 떨립니다. 이 글은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여성 직원들이 댓글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도 그 시절에 이상한 말을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다며 추가 증언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 측은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팀장과 대리의 사적 문제로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날 밤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 이 말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진짜 너무 미안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무너졌다는 말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너진 시간엔 넌 그 여자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서지혜는 이미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게시판에 단 한 번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결과는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단 3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책임이라고? 너 때문에 팀 2개가 날아갔어. 여기저기 끼어들다 결국 너도 끝이네. 제발 다시는 회사에 돌아오지 마라. 그 글을 마지막으로 서지혜는 사라졌고 제게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복잡한 소문, 비난, 내부 고발, 정직, 사직. 그 모든 파도는 잠잠해졌지만 그 안에 제가 짊어진 무게는 여전히 제 어깨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화 변호사는 다음 절차를 조용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수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서지혜를 향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박윤정이 원하는 경우
함께 공동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었지요. 이정화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싸우실 거예요? 아니면 놓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울 거예요. 도망치는 대신 이 일의 끝을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에 맞서는 것임을요. 이제 진수와 서지혜의 무너짐은 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제 생존의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저는 저 자신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화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마치 오래된 빚을 갚은 것 같은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빚은 제가 지지 않았지만요. 진수와 서지혜, 그 두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내 몫의 정의를 직접 회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는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정화 씨는 법률적으로 명확했습니다. 서지혜에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진수에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이혼은 이미 사실상 정리된 상태였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었지요.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서지혜에게 보내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낸 서류에는 상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고 법적 대응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그녀에게서 도착한 답변은 짧고 무표정한 문장이었습니다. 합의금 조정 가능. 사과 의사 있음. 직접 대면은 원하지 않음. 그 문장을 읽고도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법정에 서겠다고 나오는 게 덜 기분 나빴을 겁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급하게 사과하고 정리하려 해요. 사직 상태라 법적 책임 외에 잃을 것도 없다고 느끼는 거죠. 진수 쪽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요청했지만 이정화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깨끗한 마무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깨끗한 출구를 줄 이유가 없어요. 진수는 결국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재소장은 2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나는 걸까? 내가 여기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법정에 서는 순간 그 모든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재판은 간단했습니다. 저와 진수,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고 증거 제출과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사진, 통화 녹취, 동선 기록. 진수의 변호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고 정서적 불일치가 있었다는 논리로 방어했지만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현실에 기초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진수 쪽의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지혜와의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응했으며 제시한 금액으로 위자료를 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정화 씨가 곧장 대응 서류를 작성했고 재판부는 조정을 거쳐 최종 위자료 액수를 2배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진수와 서지의 양쪽으로부터 책임을 인정받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법정 싸움, 감정보다 더 지치는 것은 절차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단함 끝에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수는 최종 선고 이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진아, 나 그래도 너한텐 고마워. 끝까지 나 사람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 알았어. 그걸 이제야 알아서 미안해.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 했던 거야. 그런데 넌 그걸 짓밟았어. 그리고 지금 이 말도 널 위한 위안이지. 내겐 아무 의미 없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진수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정화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수는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그 말이 제게는 잊히지 않는 위로로 남았습니다. 저는 복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무렵, 도영이 조용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혹시 박윤정이란 이름 기억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증언처럼 남겨진 그녀의 글은 아직도 제 뇌리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너랑 따로 만나고 싶어 한대. 꼭 직접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또 다른 과거를 들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고, 이미 저는 진수라는 사람의 바닥을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 혼자 불 꺼진 거실에서 박윤정의 글을 다시 읽고 나니 이상하게도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박윤정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척했고 육아 중이라며 아이를 맡기고 잠깐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주 앉자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 말을 언젠간 꼭 하고 싶었어요. 박윤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와의 인연은 그녀가 입사 3년 차 되던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업무 외적인 안부 인사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자연스럽게 선을 넘어요. 처음엔 윤정 씨 요즘 얼굴 좋아졌네요. 정도였어요. 그러다 점심 먹자, 퇴근 후 커피 마시자. 그때 거절했더니 갑자기 제 업무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이후 몇 달간 팀 내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했고 회의에서 발언권도 사라졌으며 그녀가 기한한 보고서는 항상 반려됐습니다. 결국 인사이동 요청을 했고 그 직후 아이가 생기면서 육아휴직을 택하게 되었다고요? 그땐 나 혼자만 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패턴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패턴의 끝에 혜진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제가 단 한 번의 실수에 무너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진수라는 남자가 습관처럼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되풀이하며 늘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던 사람이었단 걸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박윤정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진짜 미안했어요. 나만 피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피한 대가가 결국 혜진 씨에게 갔던 거잖아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오히려 그걸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박윤정은 그날 조용히 일어나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끝났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끝났다고 말하긴 쉽죠. 근데 무너진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신뢰였어요. 그걸 다시 세우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상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도 위자료도 판결도 끝이 났지만 감정의 후유증은 여전히 삶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번호가 울릴 때마다 순간 움츠러들고 길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이 진수는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그런 작고 비참한 습관들이 생겨버린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감정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감정조차도 제가 살아낸 흔적이고 넘어온 과정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도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너 이제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엔 무너져가는 사람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단단해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넌 살아남았고 다시 일어섰어. 이제부터는 너를 먼저 지켜야 해.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된 날, 저는 혼자 시청 앞 민원동 카페에 들렀습니다. 싸움 끝에 남는 건 허무일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제 마음은 덤덤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맑았고 커피 향도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지나온 통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는 회사를 결국 퇴사했습니다. 조용히 내부 합의로. 그 후로 어떤 소문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지혜 역시 잠적하듯 사라졌고 마지막 게시글 이후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이사한 조용한 동네에서 아침마다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한 루틴이었지만 지금은 단지 바람을 느끼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 그 사이 도영은 여전히 제 곁에서 끈끈한 존재로 남아 있었고 가끔은 저보다 더 진수에게 분노하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도영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 겪으면 무너진다던데 넌 되려 더 단단해졌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믿고 무너지기엔 내가 너무 아까운 인생이었나 봐. 시간이 흐르면서 박윤정과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이 이름을 묻고 회사 소식도 나누며 어떤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농담도 섞어가며 말이지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제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상처를 줬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더는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지 않을 겁니다. 중심에는 항상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어느 오후
혼자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꺼내 몇 자를 적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살아간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젠 아파서가 아니라 그런 문장을 쓸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사실에 감사해서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깊은 배신, 예기치 못한 이별, 이유도 모를 무너짐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밤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믿은 만큼 무너졌고 견딘 만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서졌다고 해서 나 자신까지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다시 살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조용히 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을 조금씩 마주할 용기를 내고 있어요. 아마 그 속도는 아주 느릴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아껴주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니까요. 어느덧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치는 바람은 전보다 부드럽고 가로수에 걸린 햇살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달라진 건 바람도 해도 아니고 그걸 느끼는 저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수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은 얼마 전 정리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항상 그의 휴대폰이 놓여 있던 자리, 주방 한쪽에 걸려 있던 둘만의 여행 사진, 욕실에 남겨진 면도기 하나까지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집에선 모든 걸 처음부터 제 취향대로 채워 넣었습니다. 커튼색, 침구 패턴, 향기 나는 디퓨저까지도요. 한 번은 도영이 새 집에 놀러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앉아 있으니까 뭔가 되게 잘 어울린다. 거기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처럼.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의 공간에 원래부터 있어야 했던 사람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회사 복귀도 조심스럽게 준비 중입니다. 공백이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더 강해졌고 더 뚜렷한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엔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거절하는 법을 알게 됐고 침묵하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요. 지금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보다 제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을 고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인 시간도 결국은 나를 위한 연습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게 되었거든요. 가끔 진수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게 사과를 몇 차례 더 남겼고, 그래도 미안하다. 는 말을 남겼지만 저는 그 말들이 이제 제 일상에 아무런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그 자리에는 다신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남습니다. 그 결심이 제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가고 있어요. 박윤정은 복직을 준비 중이고 도영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습니다. 그녀들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고 무엇보다 그 시절에 나가 그 모든 걸 견뎌줘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행동으로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속이 복잡하고 내 잘못도 아닌 일로 자꾸 나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놓아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건
잘못한 상대가 아니라 무너진 나 자신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날의 회의실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사람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증명한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이 인생의 겨울 같더라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봄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따뜻한 계절일 겁니다. 우리 꼭 잘 살아냅시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